50년간 어머니라 믿었던 여성이 저를 납치한 범죄자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박민호, 50년간 효도를 다하며 살아온 남자. 그의 삶은 어머니 이영숙을 위해 바쳐졌지만 한순간의 진실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김지연을 둘러싼 의심, 그리고 CCTV에 담긴 믿을 수 없는 장면들. 과연 민호는 어떤 진실을 마주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이 감동과 충격의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서울의 남대문 시장,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는 농산물 트럭 소리와 상인들의 활기찬 외침이 뒤섞여 있었다. 박민호, 50세는 이곳에서 35년째 삶을 일구고 있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세월과 고된 노동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 안에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 속에서 자랐다. 홀어머니 이영숙, 70세. 밑에서 자란 그는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다. 영숙은 민호가 어릴 때 아버지가 떠났다고만 말했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늘 모호했다. 집에는 아버지의 사진 한 장조차 없었다. 영숙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며 살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다. 민호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일찍 가장이 되기로 결심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민호는 학교 대신 남대문 시장의 일자리를 택했다. 학벌도 배경도 없는 그에게 시장은 생존의 장이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감자, 고구마, 각종 채소와 과일을 나르며 땀 흘렸다. 힘들었지만 민호는 그 노동 속에서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의 노력 덕에 영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났다. 민호야, 내 덕에 소고기를 먹어본다. 영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린 너를 일 나가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우울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서 민호는 그런 어머니를 다독였다. 엄마, 저 행복해요. 일하는 것도 즐겁고 엄마가 웃는 걸 보면 충분해요. 제가 평생 효도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효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다. 민호에게 영숙은 전부였고 그녀를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존재 이유였다. 세월이 흘렀다. 민호는 20대, 30대를 거치며 시장에서 자신의 구역을 임대하고 직원을 두는 사업가로 성장했다. 그는 채소와 과일을 팔며 제법 돈을 모았다. 영숙에게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사주고 매달 용돈을 드렸다. 하지만 민호의 삶은 늘 어머니 중심이었다. 친구들은 그를 효자라 불렀지만 그의 내면에는 외로움이 쌓여갔다. 40대 후반에 접어들며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지? 시장에서 만난 동료 상인들의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하며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결혼. 그 단어는 낯설었지만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영숙은 민호에게 결혼을 강요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어느 날 민호는 용기를 내 물었다. 엄마, 제가 장가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민호야, 결혼은 엄마가 실패한 거잖아. 굳이 너까지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연애나 해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민호는 그 말에 살짝 당황했지만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다. 그래도 연애는 해보고 싶어요. 소개팅 좀 알아볼게요. 영숙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원한다면 해라.
근데 갑자기 왜 여자를 만나고 싶어진 거야? 민호는 솔직하게 답했다. 외로워서요. 저도 사랑해 보고 싶어요. 불같은 사랑, 영화처럼요. 영숙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민호는 시장에서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다. 상대는 김지연, 45세, 민호보다 5살 어린 여성이었다. 지연은 부산 출신으로 한때 유치원 교사로 일했지만 목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둔 상태였다. 그녀는 20대 같은 외모와 따뜻한 미소로 민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첫 만남에서 민호는 주저하지 않고 고백했다. 지연 씨, 첫눈에 반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되고 싶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답했다. 민호 씨,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설레네요. 사귀어봐요. 민호는 그녀와의 만남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그의 단단한 삶에 부드러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매일 새벽 시장으로 나가며 그는 지연을 떠올렸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연애 3개월 만에 민호는 지연에게 청혼했다. 지연 씨, 저랑 결혼해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지연은 놀랐지만 그의 진심에 끌렸다. 민호 씨, 저도 당신이 운명이라고 믿어요. 결혼합시다.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 지연의 부모는 민호의 성실함과 경제력을 높이 사며 흔쾌히 허락했다. 하지만 영숙은 달랐다. 그녀는 지연을 처음 보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가씨 집안은 어때? 직업은 뭐야? 민호가 대답했다. 지연 씨 부모님은 연금으로 사시고 지연 씨는 작년까지 유치원 교사였어요. 지금은 건강 때문에 쉬고 있고요.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뭐야? 집안도 평범하고 직업도 없다는 거네? 민호야,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너만 손해야.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지연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어머님, 저나 부모님은 누구에게 의지할 생각 없어요. 민호 씨에게 도움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영숙은 코웃음을 쳤다.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하지. 결혼하면 달라져. 영숙의 반대는 민호를 당황하게 했다. 그는 어머니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집요해졌다. 민호야, 결혼은 실패야. 엄마처럼 고생하고 싶지 않으면 연애만 해.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저 지연 씨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예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싶어요. 영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고집 부리면 말리진 않겠어. 근데 혼인신고는 2년 뒤에 해. 살아보고 결정하라. 민호는 반대하려 했지만 지연이 먼저 수긍했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는 지연의 순종적인 태도에 안도하면서도 어머니의 반대가 마음에 걸렸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호와 지연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민호는 시장에서 일하며 지연을 생각했고 그녀는 매일 아침 그의 도시락을 준비하며 따뜻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영숙의 날카로운 말들은 민호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뿌렸다. 지연 씨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 그 씨앗은 곧 의심으로 자라날 터였다. 박민호는 남대문 시장의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고구마 상자가 들려 있었고 등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시장의 소란보다 더 복잡했다. 결혼한 지 3개월, 김지연과의 신혼생활은 꿈처럼 달콤했다. 지연은 매일 아침 그의 도시락을 정성스레 준비했고 저녁이면 따뜻한 밥상과 미소로 그를 맞았다. 민호 씨, 오늘 시장 어땠어요? 힘들었죠?
지연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민호의 피로를 녹여주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가 내 운명이야. 하지만 그 행복 속에 이영숙의 날카로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민호야, 지연이란 여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결혼하면 너만 손해야. 영숙의 반대는 결혼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지연의 집안이 평범하다며 직업도 없는 여자가 민호의 돈을 노릴 거라고 경고했다. 민호는 처음엔 그 말을 무시하려 했다.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의 말은 무게가 있었다. 효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었다. 하지만 지연에 대한 사랑은 그를 단단히 붙들었다. 그는 영숙의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그녀를 예민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엄마가 좀 예민하신 거야. 지연 씨가 잘 이해해 줄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어느 날 영숙이 민호와 지연의 신혼집에 불쑥 찾아왔다. 그녀는 현관에 서서 지연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지연 씨, 요즘 뭐해? 집에서 놀고 먹는 거야.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집에서 민호 씨를 위해 밥을 차리고 살림을 하고 있어요. 곧 일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영숙은 코웃음을 쳤다. 일? 무슨 일을 할 건데? 민호 돈으로 편하게 살려는 거 아니야. 민호는 그 말에 끼어들었다. 엄마, 지연 씨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영숙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민호야, 너 너무 순진해. 여자들은 다 그래. 처음엔 착한 척하다가 나중엔 돈만 빨아먹지. 그녀의 말은 민호의 가슴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날 밤, 민호는 지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물었다. 여보, 엄마가 좀 심하게 말했지. 미안해. 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민호 씨 어머님이 저를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시간 지나면 좋아지실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민호는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지연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 영숙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지연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뒤 영숙은 민호를 따로 불러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찻집에서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호야, 내가 이상한 걸 봤어. 지연이가 젊은 남자랑 골목에서 걸어가는 걸 봤다고. 민호는 눈을 크게 떴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가 직접 봤어. 지연이가 그 남자랑 모텔로 들어가는 거야. 너 속고 있는 거야. 민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었다.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지연 씨는 저랑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서 주사까지 맞았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너 너무 순진해. 여자들은 다 그래. 바람 피우면서도 앞에선 착한 척하지. 빨리 정리해. 민호야.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은 곁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지연 씨가 정말 바람을 피울... 엄마가 잘못 본 거 아닐까? 그는 영숙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는 가족의 중심이었다. 영숙은 민호를 키우기 위해 고생했고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빚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지연은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는 둘 사이에서 갈등했다. 며칠 뒤 지연이 친정 이야기를 꺼냈다. 민호 씨, 우리 엄마 무릎이 안 좋아요. 아빠도 허리가 아프시대요. 한의원에 모셔가려고 하는데 돈을 좀 보태주면 안 될까?
민호는 순간 영숙의 경고가 떠올랐다. 지연씨, 한의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지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한 사람당 700만원 정도래요. 두 분이니 1400만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10% 할인해준대요. 민호는 놀랐다. 한약이 그렇게 무슨 약이 1000만원이 넘어. 지연은 당황하며 설명했다. 거기가 진짜 좋은 곳이래요. 약초도 최고급만 쓴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의심이 커졌다. 영숙의 말이 맞는 걸까? 지연이 돈을 노리는 걸까? 민호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는 지연에게 말하지 않고 흥신소에 연락했다. 제 아내를 조사해주세요. 외도 여부를 알아야겠어요. 흥신소장은 자신감 있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사흘 안에 확실한 증거를 드릴게요. 하지만 사흘 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박 사장님, 사모님은 집, 시장, 카페에서 친구들 만나는 게 전부예요. 외도로 의심될 만한 건 없어요. 민호는 믿을 수 없었다. 모텔 근처도 안 갔어요. 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아주 깨끗합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영숙이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흥신 소장이 잘못 본 걸까? 민호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다. 그는 지연이 자주 입는 코트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 며칠을 지켜봤지만 지연은 시장과 카페를 오갈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집안에 CCTV를 설치했다. 최첨단 소형 카메라였다.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지연은 집에서 청소하고 밥을 준비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민호는 안도하면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왜 지연 씨를 의심한 거지?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다. 민호는 숨을 멈췄다. 상간남일까? 그러나 카메라에 잡힌 사람은 다름 아닌 영숙이었다. 그녀는 지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뭐해? 내 아들한테 굴무침 먹이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 뒤에 이어진 행동은 민호를 충격에 빠뜨렸다. 박민호는 남대문 시장의 소란 속에서 핸드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CCTV 영상에 잡힌 사람은 상간남이 아니었다. 바로 그의 어머니 이영숙이었다. 그녀는 신혼집 거실에 서서 김지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너 뭐해? 내 아들한테 굴무침 먹이려고. 경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호 씨 저녁에 먹을 굴무침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요즘 노로바이러스 걸린다고 하던데 내 아들 망치려는 거야.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왔다. 민호는 화면을 보며 숨을 쉴 수 없었다. 지연은 억울한 표정으로 변명했다. 어머님, 그럴 리 없잖아요. 저도 이 음식 먹어요. 민호 씨를 위해 정성껏 만든 거예요. 하지만 영숙은 갑자기 지연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2년, 주둥이 나불거리지 마.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영숙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일부러 상처 안 나게 관절만 건드리는 거야. 민호가 흉터보면 놀랄 테니까. 민호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의 어머니, 그가 평생 효도했던 그 여성이 지연을 괴롭히고 있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지연의 애원에도 영숙은 멈추지 않았다. 너 같은 년이 내 아들 등골에 빨대 꽂아서 돈 빨아먹는 꼴 못 봐. 친정 부모한테 비싼 한약 사준다고 돈 요구했지. 민호는 화면을 끄고 싶었지만 눈을 뗄 수 없었다.
지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건 부모님 건강을 위한 거였어요. 잘못했어요. 없던 일로 할게요. 제발 놓아주세요. 영숙은 코웃음을 쳤다. 노암? 이 집에서 꺼져야 놓지. 내 아들 옆에서 사라져. 그녀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있었다. 민호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연은 왜 이런 일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는 지연의 눈물과 영숙의 분노 사이에서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영숙의 다음 말이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내 아들은 벌써 너랑 이혼할 마음 먹었어. 내가 너 바람 피운다고 말했거든. 젊은 남자랑 모텔 간 거 내가 봤다고 했지. 민호는 숨이 멎는 듯했다. 영숙이 거짓말을 한 거였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어머님, 그건 모함이에요. 제가 민호 씨한테 당한 걸 숨긴 건 민호 씨가 어머님을 미워할까 봐였어요. 천륜 끊을까봐 두려웠다고요. 영숙은 비웃었다. 그래, 내 아들은 내 말만 믿어. 너 같은 불륜녀가 내 아들 해치려 한다고 믿을 거야. 그녀는 지연의 팔을 더 세게 비틀며 말했다. 내 아들은 내 소유물이야. 네가 주인 있는 물건을 훔쳐갔지. 어떤 여자도 민호 옆에 있을 자격 없어. 그의 돈, 그의 사랑은 전부 내 거야. 민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소유물, 그 단어는 그의 가슴을 찔렀다. 영숙의 광기 어린 목소리는 그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더 충격적인 순간이 이어졌다. 영숙은 지연을 윽박지르며 말했다. 너만이 아니야. 민호가 사귀던 여자들 내가 다 쫓아냈어. 팔을 꺾고 머리채를 잡아줬지. 흔적 안 남게 고통만 주면 다들 떠나더라. 민호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갑작스레 연락이 끊긴 여자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달랐다. 영숙이 그들을 내쫓은 거였다. 그 순간 영숙이 결정타를 날렸다. 민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내가 50년 전 공원에서 유모차에 있던 그를 훔쳐왔지. 내 애인 호적에 올려 키웠어. 민호는 화면 속 영숙의 얼굴을 보며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인생은 거짓이었다. 그가 평생 효도했던 여자는 그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를 훔친 납치범이었다. 민호는 시장 한 구석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앞이 흐려졌고 손님들의 소리가 멀어졌다. 내가 누구지? 그는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갔다. 지연은 평소처럼 미소로 그를 맞았다. 민호 씨, 오늘 힘들었지? 굴무침 준비했어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는 민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그는 지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숙의 폭로와 지연의 침묵 사이에서 그는 혼란스러웠다. 지연은 왜 자신에게 영숙의 학대를 숨겼을까? 그는 지연을 믿고 싶었지만 영숙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지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 그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민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한국 사회에서 천륜은 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영숙은 그를 키워준 어머니였고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빚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납치범이라면, 그가 사랑하는 지연을 괴롭히고 그의 인생을 조작했다면, 그는 결심했다. 진실을 더 파헤쳐야 했다. 그는 흥신소에 다시 연락했다. 제 어머니 이영숙을 조사해주세요. 그녀의 과거, 하루 일과 모든 걸 알아야겠어요. 흥신소장은 고액의 비용을 요구했지만 민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돈은 상관없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민호는 지연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엄마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이상한 행동 없었어. 지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냥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민호 씨가 상처받을까봐 나쁜 말은 안 했어요. 그녀의 따뜻함은 민호를 더 괴롭혔다. 지연은 그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췄다. 민호는 죄책감과 분노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영숙의 광기를 확인했다. 그녀는 지연을 괴롭히며 말했다. 민호는 내 거야. 너 같은 년이 끼어들 자격 없어.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결심했다. 영숙의 진실을 파헤치고 지연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몰랐다. 박민호는 남대문 시장의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CCTV 영상에서 본 이영숙의 광기 어린 모습과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 민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내가 훔쳐왔지. 은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민호는 50년간 어머니로 믿었던 여성이 자신을 납치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시장의 소란 속에서도 고독했다. 한국 사회에서 효도는 삶의 중심이었고 영숙은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낯선 존재였다. 민호는 결심했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그는 흥신 소장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영숙의 모든 걸 조사해 주세요. 과거, 현재,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돈은 상관없어요. 흥신 소장은 고액의 비용을 요구했지만 민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주세요.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박 사장님, 마음에 준비하세요. 놀라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미 충분히 놀랐어요. 더 나쁜 게 나와도 버틸 겁니다. 그는 지연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영숙에게 당한 학대를 숨긴 이유, 민호가 상처받을까봐, 천륜을 끊을까봐 두려웠다는 말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연은 그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고, 민호는 그녀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며칠 뒤, 흥신 소장이 서울 외곽의 허름한 사무실로 민호를 불렀다. 박 사장님, 이영숙 씨에 대한 자료예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소장은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첫 장은 영숙의 하루 일과였다. 그녀는 민호가 준 용돈으로 강남의 고급 술집을 드나들며 젊은 남자들과 어울렸다. 사진 속 영숙은 화려한 옷을 입고 웃고 있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엄마가 맞아요.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영숙 씨는 도박에도 손댔어요. 불법 도박장에 자주 출입했고 거기서 민호 씨가 준 돈을 탕진했어요. 민호는 서류를 넘기며 숨이 막혔다. 영숙은 그가 힘들게 번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가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릴 때 그녀는 강남의 네온사인 아래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즐겼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영숙은 민호를 납치한 뒤 그의 호적을 당시 애인이었던 남자의 명의로 등록했다. 그 남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였고 영숙은 그와 함께 민호를 훔쳤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왜 저를 훔친 거죠? 민호는 소장에게 물었다. 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영숙 씨는 결혼해서 실패했어요. 시집살이와 불임으로 이혼당한 뒤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죠. 아이를 훔친 건 그녀의 절박한 욕망이었을 겁니다. 민호는 서류를 읽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영숙은 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핑계로 집 밖을 나오지 않았다. 민호는 그녀를 위해 가장이 되었고 집과 차를 사주며 효도를 다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이었다. 그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제가 준 돈으로 도박을 하고 저를 소유물처럼 다뤘다고. 이게 엄마의 진짜 모습이에요. 소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더 알아봐야 할 게 있어요. 이영숙 씨가 민호 씨의 과거 연인들을 쫓아낸 것도 단순한 질투가 아니에요. 그녀는 민호 씨를 완전히 통제하려 했어요.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지연을 마주했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민호 씨, 오늘 좀 나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민호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여보, 미안해. 당신을 의심했어. 엄마가 당신을 괴롭히는 걸 보고도 바로 말하지 못했어. 지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민호 씨, 어떻게 아셨어요? 민호는 CCTV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어. 당신이 바람 피운다고 의심했는데 엄마가 당신을 학대한 걸 봤어. 그리고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를 끌어안았다. 민호 씨, 미안해요.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 말 못했어요. 어머님이 무섭게 굴어도 당신이 천륜을 끊을까 봐 두려웠어요. 민호는 지연의 따뜻함에 가슴이 아팠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끊을 수 없는 유대였다. 그는 영숙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녀는 그의 삶을 조작했다. 그는 지연에게 물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를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진실을 파헤쳐야 하나?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민호 씨, 진실을 아는 게 먼저예요.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녀의 말은 민호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호는 흥신 소장에게 추가 조사를 부탁했다. 제 친부모님을 찾아주세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훔쳤는지 전부 알아야겠어요.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50년 전 일이니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민호는 시장에서 일하며 기다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영숙의 거짓은 그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었다. 그는 매일 밤 지연의 손을 잡고 잠들며 위안을 찾았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엄마를 의심하는 내가 나쁜 아들 아니야. 지연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호 씨, 당신은 잘못 없어요. 진실을 찾는 건 용기 있는 일이에요. 며칠 뒤, 흥신 소장이 연락했다. 박 사장님, 중요한 걸 찾았어요. 이영숙 씨의 애인, 그러니까 호적상 아버지로 등록된 남자를 찾았어요. 지금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민호는 심장이 뛰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그의 삶을 또 한 번 뒤흔들 줄은 몰랐다. 박민호는 남대문 시장의 새벽을 맞으며 다시금 결심을 다졌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흥신 소장의 조사 결과는 이영숙의 거짓된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민호를 납치한 뒤 그의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도박과 불법 행위에 깊이 관여했다. 하지만 민호에게 가장 큰 충격은 영숙이 그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50년간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한국 사회에서 효도는 신성한 의무였다. 그러나 그 효도는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민호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다고 느꼈다.
그는 영숙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를 대면하기로 했다. 신혼집 거실은 조용했다. 지연은 민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은 민호에게 용기를 주었다. 초인종이 울리고 영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야, 왜 날 부른 거야? 또 그 여우 같은 마누라 말 듣고 뭐 하려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어머니, 아니. 이영숙 씨,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영숙의 눈이 커졌다. 뭐? 이영숙 씨. 이 자식이 감히. 그녀는 소리를 질렀지만 민호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CCTV 다 봤어요. 지연 씨를 괴롭히는 것도, 저를 소유물처럼 다룬 것도, 그리고 저를 훔쳤다는 것도요. 영숙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주저앉았다. 그걸 어떻게 아는 거지? 민호는 흥신소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다. 이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당신이 저를 공원에서 훔쳤고 당신 애인 호적에 올려 키웠다고요. 왜 그랬어요? 왜 제 인생을 망친 거예요? 경숙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민호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시집살이와 불임으로 이혼당한 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살았다. 새로운 애인을 만났지만 아이가 없는 그녀는 그와 가정을 꾸릴 수 없었다. 그래서 공원에서 유모차에 있던 민호를 훔쳤다고 했다. 너는 하늘이 준 선물이었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어. 민호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늘의 선물. 제가 당신의 소유물이었던 거잖아요. 제가 번 돈으로 도박하고 술집에서 젊은 남자들과 놀아났죠. 제가 당신을 위해 시장에서 뼈 빠지게 일할 때 당신은 제 돈으로 호화롭게 살았어요. 영숙은 울먹이며 말했다. 민호야, 나도 널 사랑했어. 널 애지중지 키웠잖아. 민호는 소리쳤다. 애지중지. 제가 15세 시장에서 일 시작해서 당신을 먹여 살렸어요. 당신 우울증 때문에 집 밖도 못 나간다고 해서 제가 가장이 됐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연은 조용히 민호의 어깨를 잡았다. 민호 씨, 진정하세요. 어머님도 잘못을 뉘우치실 거예요.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들며 뻔뻔하게 말했다. 뉘우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널 키워준 건 나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 때문이야. 민호는 그녀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흥신소장이 찾은 또 다른 증거를 꺼냈다. 당신 애인, 제 호적상 아버지라는 그 남자를 찾았어요. 그는 노숙자지만 당신이 저를 훔친 걸 인정했어요. 당신은 저를 소유물처럼 다루고 제 연인들을 쫓아냈죠. 지연 씨도 그렇게 내쫓으려 했고요. 민호는 흥신소장의 도움으로 그 남자를 만났다. 서울역 근처의 허름한 골목에서 만난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내가 이영숙과 같이 널 훔쳤어. 그녀가 절박했거든. 나도 잘못했지만 그녀가 주도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사과했다. 민호는 그를 보자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친아버지가 아니었지만 민호의 삶을 망친 공범이었다. 민호는 그에게 물었다. 제 친부모는 어디 있죠?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때 공원에서 널 데려왔을 뿐이야. 미안하다. 민호는 절망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영숙은 민호의 서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걸 어떻게 찾은 거지?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민호야, 엄마를 버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우리 그냥 이대로 모자지간으로 살아가자. 하지만 민호는 단호했다.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당신은 제 인생을 훔친 범죄자예요.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영숙은 현관에서 체포되며 소리쳤다. 민호야, 이건 내 마누라 짓이야.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지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줌마, 당신이 민호 씨에게 한 짓을 제가 갚아준 것뿐이에요. 그녀는 영숙의 머리채를 잡고 과거 영숙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팔을 비틀었다. 영숙은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지만 민호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다. 민호는 지연과 함께 집에 남았다. 그는 지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을 의심하고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지연은 그의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호 씨,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민호는 그녀의 따뜻함에 위로받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영숙은 그의 과거를 앗아갔고 그는 이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했다. 그는 흥신 소장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제 친부모를 찾아주세요. 그들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알아야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또 다른 아픔을 가져올 줄은 몰랐다. 박민호는 남대문 시장의 새벽을 맞으며 익숙한 소란 속에 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이영숙이 체포된 후 그의 삶은 텅 빈 것 같았다. 50년간 어머니로 믿었던 그녀는 그를 납치한 범죄자였고 그의 돈으로 도박과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민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한국 사회에서 효도는 신성한 의무였지만 그 효도는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기 위해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다. 흥신 소장에게 부탁했던 친부모 찾기가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민호는 김지연의 손을 잡고 유전자 센터를 찾았다. 지연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 민호 씨, 떨리지 마요. 당신을 낳아준 부모님은 분명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는 민호의 불안을 달랬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여보, 만약 부모님을 못 찾으면 어쩌지? 내가 너무 늦은 거면. 지연은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민호는 그녀의 눈을 보며 힘을 얻었다. 지연은 그의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빛이었다. 몇 주 뒤, 흥신소장에서 연락이 왔다. 박 사장님,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요. 경기도의 한 납골당으로 가셔야겠어요. 민호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납골당. 그게 무슨? 소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모님은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유전자 등록을 하셨었고 그 기록으로 찾을 수 있었어요. 민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친부모는 살아계시지 않았다. 그는 지연과 함께 경기도로 향했다. 납골당의 차가운 복도에서 민호는 부모님의 사진을 보았다. 낯설지만 따뜻한 얼굴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제가 너무 늦었어요. 왜 이제야 온 걸까요? 지연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호 씨, 부모님은 당신이 이렇게 찾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예요. 민호는 납골당에서 부모님의 기록을 읽었다. 그들은 민호를 잃은 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았다. 매년 유전자 센터에 등록을 갱신하며 아들을 기다렸다. 하지만 세월은 그들을 먼저 데려갔다. 민호는 죄책감과 슬픔에 짓눌렸다.
내가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부모님을 만났을 텐데. 그는 사진 앞에서 약속했다. 매년 찾아올게요. 제 아이에게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지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 올게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민호와 지연은 서울로 돌아왔다. 민호는 여전히 공허했지만 지연의 곁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는 영숙을 떠올렸다. 그녀는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 납치죄는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도박과 갈취, 사기죄로 무거운 형을 받았다. 민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미워하는 것도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그는 지연에게 물었다. 여보, 내가 엄마를 너무 미워하는 걸까? 그래도 날 키워준 사람이잖아. 지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민호 씨, 당신이 느끼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미움은 당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에요. 우리 앞으로 나아가요?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서. 며칠 뒤, 지연이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 씨, 아이를 가졌어요. 민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정말이야.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40대 중반이라 걱정했지만 병원에서 건강하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태어날 거예요. 민호는 지연을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영숙이 앗아간 그의 과거는 돌이킬 수 없었지만 지연과 함께 만드는 미래는 새로웠다. 민호는 시장에서 일하며 새로운 꿈을 꾸었다. 그는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영숙처럼 조작과 거짓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연과 함께 병원에 다니며 아이를 준비했다. 의사는 말했다. 김지연 씨는 노산이라 조심해야 하지만 건강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요. 민호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 덕에 내가 다시 살아. 우리 아이,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자. 지연은 웃으며 답했다. 민호 씨,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으로 키워야죠. 민호는 매년 부모님의 납골당을 찾기로 했다. 그는 아이에게 자신의 뿌리를 이야기해줄 계획이었다.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그리고 너의 조부모님은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계셔. 그는 아이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영숙의 거짓이 그의 삶을 망쳤지만 그는 투명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중심이었고 민호는 그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싶었다. 그는 지연과 함께 시장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을 쌓아갔다. 매일 아침 지연은 그의 도시락을 준비했고 민호는 시장에서 땀 흘리며 미소 지었다. 어느 날 민호는 시장의 동료 상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 인생은 거짓으로 시작됐지만 이제 진짜로 살아보려고. 상인들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호야, 너 같은 놈이 진짜 효자야. 새 가정을 잘 지켜. 오민호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영숙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선택했고 지연과 아이를 위해 살기로 했다. 민호는 지연과 함께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보며 웃었다. 여보, 우리 아기가 벌써 이렇게 컸어. 지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호 씨, 우리 행복할 거예요. 어떤 아픔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는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삶은 새로 시작되었다. 여러분, 민호와 지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고통과 진실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으로 새 삶을 시작한 한 가족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은 단순한 유대가 아니라 마음의 뿌리죠. 민호의 용기와 지연의 따뜻함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들의 새 출발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